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 실무 핵심 요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 강의를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왜 이러한 강의를 구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OT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2차 실무를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2차 실무 공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차 실무 기본 강의 맨 앞부분에 OT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 강의는 강의 자체가 핵심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실무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빠르게 핵심만 쏙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자체가 핵심 요약 강의다. 용건만 간단히 컨셉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용건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무라고 하는 것은요. 실무 이론과 물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무 이론은 감정평가 2차 이론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2차 과목으로서 감정평가 이론은 추상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무 이론은 실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비교 표준지의 선정 또는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 이런 것들은 실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이론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우리 그래서 실무 공부는 이러한 실무 이론을 먼저 기본 강의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이러한 실무 이론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풀을 해야 되는데 이 문풀은 우리 스파의 커리큘럼이라면 워크북이라거나 연기에서 3기 스터디라거나 또는 기출문제 풀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실무 공부의 전체 공부 시간 비중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실무 이론이 약 2 정도의 비중이고 문풀이 약 8 정도의 비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실무라는 과목은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학 공부할 때 수학 공식이나 수학 이론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까? 아니면 그 이론이 들어간 수학 문제를 수십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셨습니까? 당연히 수학은 문제풀이를 하는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무도 역시 수학과 매우 유사한 성격의 과목이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무도 실무 이론에 대한 공부보다는 이 이론을 갖고 문제를 푸는데 이 문풀에 공부 시간의 비중이 훨씬 더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는 문풀 중심적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론과 법규와는 또 다른 성격입니다. 이론 법규의 경우에는 기본서를 달달 외우면 기본서의 내용을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 기본서를 달달 외우면 그 내용을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 교과서에서 지역 분석의 의의 그리고 지역 분석의 필요성을 내가 암기했다라고 하면요. 그 내용을 답안지에 옮겨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법규 기본서에서 하자승계론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요. 그 내용 내가 달달 외운 다음에 법규 답안지에 하자승계론을 옮겨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실무의 경우에는요. 기본 강의를 통해서 실무 이론을 공부했다고 해도 그 이론을 이용해서 실무 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and 두 번째, 시간 내에 푸는 것은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는 문제풀이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문제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무는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수험생이 실무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어떤 문제를 몇 번까지 반복해서 풀었냐, 즉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냐,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풀었냐, 그리고 그 범위를 몇 번 반복했냐, 얼마나 깊이 있게 풀었냐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실무 실력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자, 몇 점을 몇 번 풀었냐 해서 몇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스파이 커리큘럼이라면 워크북이라거나 0에서 3기 스터디라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이런 것들 어디까지 풀었냐? 워크북만 풀었냐? 아니면 기출까지 풀었냐? 아니면 0기에서 3기를 다 풀었냐? 아니면 0기만 풀었냐? 또는 0기에서 1기만 풀었냐? 이런 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풀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몇 번 반복해서 이것은 회독을 의미합니다. 자, 몇 번 반복해서 풀었느냐? 3회독을 했느냐? 5회독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무 실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무는 문제풀이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문제를 빨리 풀어보는 것이 실무 실력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대체 합격을 하려면 2차에서 합격을 하려면 대체 어느 정도로 실무 문제를 풀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합격할지 안 할지는 학원 강사인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일날에 그 사람의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긴장해서 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긴장해서 막 그 긴장, 불안도가 너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자, 또는요, 감기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 어떤 그 수강생 중에서는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2차 시험이 7월 달에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날이 꽤 많은데, 여름이라서. 그래서 그 빗길에 며칠 전에 넘어져갖고 팔꿈치를 다쳐서 글씨를 잘 못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의 운수가 좀 좌우한 것도 있고, 앤드 두 번째, 그 날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내가 자신 있는 논점이 나왔느냐, 자신 없는 논점이 나왔느냐, 또는요, 내가 며칠 전에 봤었던 논점이 나왔느냐, 아니면 며칠 전에 본대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일날 점수 또는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아무리 평상시에 실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시험 날에 들어가서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강사도, 그 사람을 가르치는 강사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확률적으로만 저 사람은 붙을 확률이 50% 이상이야, 이렇게 확률적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합격권에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격할 만한 상태, 합격할 만한 실력에 이르렀을 때, 너는 합격권에 들어왔어, 합격권에 진입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험생들의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수험생들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합격 점수는 요 점수를 맞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의 운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또는 채점 기준이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실력이 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격자 정원에 약간 더 많아요. 약간 더 많은 수, 이 정도 수까지가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합격권이 됩니다. 바로 이 범위에 들어오면 합격권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이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었을 때 이 중에서 누가 붙고 못 붙고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있던 사람이 간혹 아주 운이 좋아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냥 제외하셔도 무방하고요. 일반적으로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합격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범위에 든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가 합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으로서는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이 합격권에 진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원의 역할도 역시 어떤 수험생을 공부시켜서 이 합격권에 진입시키는 것이 학원과 강사의 역할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시험을 보고 오느냐, 붙느냐 못 붙느냐, 당일날 이 사람이 실수를 하느냐 못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학원의 역할은 그 수험생을 합격권에 진입시키는 것이 학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사람을 공부시켜서 이 범위 안에 진입을 시키면 이제 이 안에서 본인의 역량, 순발력, 당일의 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합격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이 사람이 합격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우리 스파 커리큘럼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워크북과 기출문제, 그리고 연기에서 상기스터디 문제를 5회독을 했다면, 5회독 반복을 했다면 합격권에 진입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2년차가 58점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거니까 이런 건 이제 일반화시키지는 않고,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 워크북과 기출문제와 연계에서 상기스터디 문제를 5회도 반복했다면 충분히 실무에도 합격권에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가능한 것이냐면, 절대 이게 허풍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워크북이 약 2,000점 정도의, 2,000점이니까 20회 분량이죠. 20회 정도 분량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요, 우리가 15회부터 35회 정도까지만 푼다고 해도 역시 기출문제가 20회 분량은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기출문제만 20회 분량입니다. 자, 그리고 연기에서 3기가 총 4개의 기인데, 그죠? 근데 하나가 10회 과정이라고 치고 이거를 4개의 기라고 하면요, 이게 40회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출문제가 스터디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역시 이 워크북 문제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와 여기 있는 문제와 여기 있는 문제가 서로 겹치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중복을 뺀다고 해도 60회 분량입니다. 그러한 중복을 고려한다고 해도 약 60회 분량인데 이 60회라고 하는 이 분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량이냐면 말 그대로 60배예요. 60배. 60배를 의미합니다. 이 60배라는 게 심지어 더 줄여서 이거를 50회라고 한다고 해도 이 50회나 60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수능 모의고사 몇 번 보셨습니까? 수능 모의고사 몇 번 보시고 수능 보셨죠? 아마 그거 50번보다 훨씬 안 될 겁니다.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본다고 해도 10번 볼 수 있고요. 1년에 10번 볼 수 있고 고 1, 2, 3년 내내 매달 시험 본다고 해도 30회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이 50배다, 60배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문제의 양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방식 문제가 있는데 토지 건물 땅값 구하는 3방식 문제가 있는데 이 3방식 문제를 60번 풀었다라고 해봅시다. 물론 문제가 조금씩 바뀌겠죠. 조금씩 바뀔 건데 그 3방식 토지 건물 개별평가하고 일괄평가하는 그러한 3방식 문제를 60번 풀어봤다라고 하면요. 3방식 문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60번 반복했는데 자 환매권 문제가 있는데 환매권을 60번 풀었다라고 하면요. 환매권 틀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환매권 문제가 60문제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시중에 있는 환매권 문제 다 긁어봤자 한 5문제 있을까요? 생각보다 몇 문제 없습니다. 생각보다 몇 문제 없어요. 뭐 자녀지 문제 이런 것들 한 5문제 진짜 많아요. 10문제 이 정도인데 이거를 5번, 6번 푼다라고 해보십시오. 시중에 있는 모든 환매권 문제를 5번 반복한다. 시중에 있는 모든 자녀지 문제를 5번 반복한다. 라고 하면은 환매권, 자녀지 이런 문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작 이것만 해도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요? 너무 과장 아니에요? 이거 과장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합치면 최소 50회에서 60회 분량 나오거든요. 100점짜리 시험지 분량으로 겹치는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만 고려해도 그런데 그게 60번, 50번 반복하는 양이라고요. 이거 절대 양이 적은 거 아닙니다. 진짜 많은 양이에요. 자, 보세요. 게다가 이렇게 60회 분량이 있는데 이거를 5회독 해야 됩니다. 5회독. 그러면요, 이거 얼마예요? 300회예요. 300회. 300회면요. 1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100점씩 꾸준하게 풀어야 가능한 양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차 공부하시면서 하루에 100점씩 푸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5회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1회독은 이렇게 우리가 1, 2, 3, 4, 5회독이 있었을 때 처음에 1회독을 할 때 노력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왜? 처음 풀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1회독을 할 때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풀 때에는 에너지가 한 6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풀 때는 40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30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30에서 25로 또는 20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냥 30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이거 다 합치면요. 이게 200이고 260입니다. 260이니까 그냥 250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략 250이거든요. 자, 따라서 5회독이기 때문에 5배 수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1회독에 5배 수의 시간이 걸 것 같지만 사실은 2.5배 수의 시간만 투입해도 5회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실은 말은 5회독이지만 사실 이것에 들어가는 인풋하는 시간은 이 범위를 2.5회독 하는 정도의 시간만 인풋하면 5회독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같은 문제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실무는 가급적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실무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실무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착각이고 그렇게 하시면은 공부하는 시간과 양은 많아도 생각보다 점수가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는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숙련된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숙련. 실무는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숙련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고 실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실무 공부 시작하시고서 3개월에서 6개월만 지나시면 이제 제 말의 의미를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때 윤철신 평가사가 실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실무는 공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숙련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 가깝다라고 했는지 그 말의 의미를 실무 공부 시작하고 늦어도 6개월 정도면 느끼실 거고 만약에 이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실무 공부가 굉장히 지금 진도가 늦는 거예요. 아직도 이 숙련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숙련의 단계에서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더욱더 정교하고 확실하게 그 내용을 내 것으로 흡수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 단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새로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5회독 정도가 된 다음에 자, 저는 이것을 씹어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5회독 정도 하면은 씹어먹는다, 씹어먹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단순하게 답안지 보고 외웠다, 눈으로 풀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충분하게 이해했고 충분하게 생각했다, 충분하게 복습했다, 충분하게 반복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 범위를 5회독을 했다면 그럼 이제 합격권에 진입한 실력은 된 것이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긴 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실전 대비 훈련, 실전 대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수험가에 한 4개 정도의 대표적인 감정평가사 학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매주 주말 스터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두 학원 정도 자신이 다니는 학원 말고 그 외에 한두 학원 정도의 주말 스터디 문제를 구해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게 3기예요. 3기에 가셔서 그때 이제 타 학원 스터디 문제들을 구하셔서 이런 문제를 물어봤구나 이렇게 연습 삼아서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시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무 공부를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워크북에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학원에 연계해서 3기 스터디 문제까지를 5회독 정도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요새 분들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뭘 하는 걸 좋아하고 쉽게 뭘 달성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게 유튜브 쇼츠라고 떠올리시면 되는데 근데 공부는 유튜브 쇼츠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과 집중과 반복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빨리 하고 싶어서 나는 이거를 2회독이나 3회독 만에 끝마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천재적인 머리가 있지 않고서는 5회독 정도는 하셔야지만 이 범위 안에 있는 문제가 담고 있는 지식과 그러한 내용들을 본인 것으로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회독에서 3회독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씹어먹지 않았다 라고 보입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 5번 정도는 반복을 하셔야지만 본인의 실력으로 충분히 소화, 흡수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을 목표로 해서 빠르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커리큘럼을 워크북에서 기출문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빠르게 5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실무 공부도 빠르게 문제풀이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로 빠르게 진입을 해야지만 실무 이론에 투입하는 시간보다는 문제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지만 또 빠르게 문풀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업을 빠르게 수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핵심 요약 강의를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요약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요약 강의가 어떻게 구성된 강의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는 실무 이론 공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실무 공부는 실무 이론에 대한 공부와 여러 가지 실무 문제를 푸는 문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무 이론의 공부 비중이 약 2이고 문제풀이의 비중이 약 8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풀이의 비중과 이 문제풀이의 시간은 핵심 요약 강의로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걸리는 시간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핵심 요약 강의는 기본 강의,
기본 강의에 투입되었던 시간을 핵심 요약 강의로 대체함으로써 만약에 이것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2가 아니라 1로서 줄일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요 이론 공부 시간의 비중을 2에서 1로 줄이는 것이 이게 뭐 그렇게 큰 어떤 시간 세이브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에 어떤 한 과목에 들어가는 노력의 10%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세이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무 기본 강의가 있고 핵심 요약 강의가 있는데 기본 강의를 수강하는 게 2달이 걸렸다. 종전에 실무 기본 강의 수강에 2달이 걸렸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핵심 요약 강의로 핵요라고 할게요. 핵요 강의로 한 달 만에 이러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면 시간이 한 달이 아껴진 것인데 한 달이라는 시간은 2차 시험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는 기본 강의 대신에 핵심 요약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무 이론을 공부하시는데 들어가시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기본 강의가 있는데도 왜 핵심 요약 강의를 수강하실 필요가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스터디파이터 사이트에 올려놓은 기본 강의가 이게 장점이면 장점인데 또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자세해요. 기존의 실무 이론 강의가 굉장히 자세합니다. 굉장히 자세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되게 충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무 기본 강의가 만들어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저희 스터디파이터 실무 교재의 기본 베이스가 서광채 평가사님의 스탠다드 실무가 이제 베이스가 됐다라는 것도 다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기본 강의를 촬영할 때에도 제가 기본 강의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서광채 평가사님이 영상 모니터링 검수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서광채 평가사님과 이제 협업으로 만든 교재이기도 하고 물론 그분의 원래 있었던 스탠다드 실무가 거의 베이스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좀 참가를 해서 원고에 좀 수정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이제 갖고 제가 기본 강의를 진행하면은 그 기본 강의를 수강생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전에 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전에 서광채 평가사님의 그 영상 모니터링 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잘 만들어진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평가도 받았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자세해요. 자세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장점이냐면 일단 내용이 자세한 건 좋은 거죠. 그건 장점이고 근데 이게 왜 단점이 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내용이 많으면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그래서 대체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그 핵심을 놓치기가 쉬워요. 교과서에 텍스트 분량이 많다 보면 그 많은 텍스트를 읽다 보면 그래서 내가 꼭 가져가야 될 지식이 뭐지?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실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꼭 가져가야 하는 내용이 뭐지? 라고 하는 그 핵심에 포커스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점은 핵심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냐면요. 제가 1차 감감법 강의도 하잖아요. 그 1차 감감법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국회법에 보시면은 되게 막 표가 많아요. 막 뭐 사소한 변경이라고 해서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엄청 막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 때 국회법을 이렇게 전체 범위를 다 가져가면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우는 게 힘듭니다. 암기의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전범위를 대상으로 암기를 해버리면 암기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엽적인 내용을 쳐버리고 중요한 내용,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아주 중요하다 또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들만 선별해서 그러한 내용들만 뽑아서 이러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암기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전범위를 공부하면 물론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전범위를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나 심지어 여기 중요한 부분인 여기에 대해서도 암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나의 한정된 시간과 집중력과 노력이 전 범위에 퍼지니까. 그렇죠? 전 범위에 퍼지는 거죠. 약간 희석되는 거죠. 나의 집중력과 노력이 희석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요. 여기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처음에 공부를 할 때에는 여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이 내용만 딱 집중, 포커스해서 여기에 대한 암기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득점에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많은 수험생분들 만나보면은 요새 수험생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업수험생인 경우보다 오히려 전업수험생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전업수험생 만나면 우와! 전업이세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전업 수험생이 굉장히 많고 직병, 육병, 수강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병, 육병, 수강생이 많고 또 직병, 육병, 수강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 시간도 부족하지만 나이도 이미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나 육아를 시작한 나이기 때문에 이미 그 나이대도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좀 높으신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전업 수험생보다는 직병, 육병 수험생이 나이대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어떤 체력이나 나이도 열세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공부를 이렇게 좁은 범위에 한정해서 포커스 있게 중요한 내용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요약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무, 스터디파이터 실무 기본서와 핵심 요약 강의 교재를 이제 앞으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요약 강의의 그 내용이 훨씬 더 압축되어 있어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이 핵심 요약 강의에 담겨 있는 내용은 진짜 실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그렇게 해서 분량을 아끼고 여기다 대신 어떤 내용 추가했냐면요. 대표 목차를 추가했어요. 대표 목차. 지금까지 제가 스터디파이터 실무 교재 중에서 그 실무 문제들마다 논점마다 대표적인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보상평가에 대해서 일부 해드린 부분이 있고 일반평가라든가 실무 전범위에 대해서는 대표 목차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자, 대표 목차는 무엇이냐? 어떤 논점이 나왔을 때 그 논점은 이러한 목차가 기본적인 목차이다. 대표적인 목차이다라고 기본 목차를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험생분들은 그거를 암기하시면은 앞으로 그 논점을 푸실 때는 목차에 대한 고민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왜? 목차가 암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땅값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비교, 표준지의 선정, 두 번째 시점, 수정, 세 번째 지역 요인 비교, 네 번째 개별 요인 비교, 다섯 번째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 기준 가해 이렇게 쭉 산출되는 대표 목차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안에는 어떠한 문구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는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대표 목차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은 목차를 어떻게 세울까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표 목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 교재에는 기본서보다 우리 스터디파이터 기본서보다 내용을 정말 많이 줄였고 실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만 담았고 그렇게 해서 분량이 아껴진 부분에다가 대표 목차를 추가해서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 책은 실무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하실 때에도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책이지만 반대로 실무 공부의 마지막 단계를 장식할 교재이기도 합니다. 시험 직전에 이 교재로 지금까지 공부했고 본인이 필기했고 했던 내용을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실무의 내용이 쫘라락 기억이 나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있는 기본 강의가 굉장히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자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그리고 자,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지식에 오히려 포커스를 방해하는 부분도 있었다. 왜냐면 실무 이론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많이
강조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라는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비중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 핵심 요약 강의에서는 실무 문제 푸는 데 집중을 해서 내용을 전달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도 세이브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능력을 곧바로 향상시켜 드릴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핵심 요약 강의란 바로 실전 문제풀이를 위한 강의이다. 바로 문제를 풀기 위한 강의이다. 자, 그래서 본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론적으로 왜 이런 건지에 대한 설명은 잘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리고 이 논점은 이렇게 목차를 잡으시면 된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러한 논리 구조로 푸시면 된다라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론적인 베이스보다는 문풀 팁 위주로 설명드릴 것이고 이것은 약간 비유하자면 요리 학원 중에서 창업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일본이든 프랑스든 간에 요리 학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요리 학교에 가는 게 사실 약간의 로망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돈 버는 활동과 무관하게 뭐 하나 하라고 하면은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런 뭐 4년제, 4년짜리 요리 학교나 그런 어떤 제빵 제과 학교 그런 거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물론 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정말 돈에 상관없이 뭐 하나 배워보고 해보라 하면은 요리에 약간 관심이 있긴 한데 이러한 요리 학교가 4년제가 있고 뭐 2년제도 있습니다. 요리 학교의 경우에는 4년제고요. 제빵 제과는 뭐 2년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리 학교에 만약에 4년제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뭘 공부하냐면요. 영양학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영양학. 그래서 영양이라고 하는 거, 뭐 탄수화물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야채에는 무슨 성분이 많고 이런 거 공부하고요. 그리고 위생도 공부해요. 위생. 뭐 칼이나 도마는 어떻게 위생 관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창업반은요. 이거는 한 2주에서 4주 코스예요. 요리 학원에 창업반이 있는데 이 창업반은 이런 거 아닙니다. 창업반은 2주에서 4주 속성으로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식당의 메뉴, 그 메뉴만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족발이다. 내가 족발집을 내겠다라고 하면요. 2주에서 4주 동안 이 족발 만드는 법만 가르칩니다. 족발을 어떻게 삶는지, 족발을 어떻게 이렇게 자르는지 이런 것들 족발만 가르쳐요. 만약에 아구찜을 하겠다라고 하면요. 2주에서 4주 동안 아구찜 레시피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창업반은 그 내려고 하는 식당, 왜냐면 아구찜 내려고 하는 사람은 족발의 레시피는 필요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구찜만 잘 만들면 되지 족발은 만들 줄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창업반은 그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요리 하나 배우려고 막 2년, 4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빠르게 습득하는 그러한 코스가 바로 창업반인데 바로 이 핵심 요약 강의가 저런 창업반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그냥 실무가 뭐다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드리는 강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푼다라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는 강의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핵심 요약 강의는 어떤 분들이 수강하시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수강 대상자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차를 합격한 다음에 3개월 뒤에 2차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차 합격 후 3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 3개월 맞습니까? 3개월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2.5개월이에요. 왜 2.5개월일까요? 자,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요. 1차 시험 볼 때 이미 탈진을 해요. 시험 보기 전에 2달 전부터 이미 오버페이스로 공부를 합니다.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면 합격했든 불합격했든지 간에 최소 일주일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간에도 날짜 간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정확하게 3개월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어떤 분들은 뭐 2주일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합격자 중에서 합격자예요. 다행히 합격자인데도 1차 시험 끝나고 한 달 동안 쉬는 분도 봤어요. 한 달 동안 쉬었는데도 한 달 뒤에 복귀했는데도 다음에 2차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보통은 1차 끝나고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 2.5개월이 주어지지만 그냥 단순하게 3개월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3개월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요. 이 3개월 기간 동안 실이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각 과목당 얼마씩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산술 평균 하면 한 달씩이겠죠? 한 달씩.
한 달씩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달 공부해서 2차 시험장 들어간다? 답안지에 뭘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론과 법규도요. 아무리 이론과 법규도 우리가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쉽다, 가장 무시하는 이론이라고 해도 한 달 공부했다?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도 한 달 공부하고서는 답안지에 별로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법규는 뭐 어떠할 것이고 실무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무엇을 질문하시냐면 저는 3개월 뒤에 있는 2차 시험에서 의미 있게 한번 보고 싶다. 와, 이 의미 있게가 정말 강사를 힘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2차 시험을 의미 있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정말 이 의미 있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PTSD가 올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3개월 뒤에 2차 시험 있는데 2차 뭐 선행도 안 돼 있고 선행이 안 됐다 친다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 과목당 한 달씩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3개월 남았을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면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실무에 2달, 법규에 한 달.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시간 배분하시라. 이론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이론은요. 전년도 문제와 올해 문제 또는 내년도 문제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정말 이론은 랜덤하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문제 잘 풀었다고 해도 올해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은 점수가 막 들쑥날쑥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4년차 시험 봐도 점수를 예측할 수가 없고 솔직히 제가 이론 강사 오래 했지만 이론 강사 오래 한 저보고 시험 보라고 해도 점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올해 문제 뭐가 나올지를 몰라. 그래서 자, 이론은 너무 인풋을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배신당하기 딱 좋은 과목이 바로 이론입니다. 근데 실무하고 법규는 이론보다는 배신을 덜 당해요.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으면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는 게 법규가 가장 그러하고 그 다음이 실무고 이론은 정말 사람을 배신 때립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사실 좀 운빨이 커요. 그래서 어떤 애의 점수 팍 찍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팍 찍은 게 아니라 그 해가 그 사람 운빨이 맞았던 거고 그 다음에 막 꽈락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점수 신뢰하지 마시고 자, 그럼 실무에 2달, 이론에 한 달이에요. 법규에 한 달이에요. 제가 이거를 시간적인 밸런스로는 실무와 법규의 시간 밸런스를 7대 3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7대 3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뭐 날짜 수까지 계산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이 기간도 3개월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3개월이 안 됩니다. 이 2달 하고서 몇 주예요? 2달하고 뭐 3주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지 마시고 대략 이 정도면 대략 2대1 비율이니까 대략 실무 2달, 법규 한 달 정도 공부하시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라도 조금 한번 써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기간 동안에 이 2달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실무 핵심 요약과 워크북 강의예요. 워크북 문제풀이입니다. 핵심 요약과 워크북 문제풀이를 3번 반복하시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30점 정도는 득점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실무의 베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핵심 요약 강의와 워크북 문제를 3번 정도 반복하시면은 요거와 요거를 묶어서 3번 정도 반복하시면은 30점 정도 득점 가능한데 이게 왜 가능하냐? 30점은요. 1번 문제 못 푼다고 빼고 2, 3, 4번 문제만 어느 정도 풀어도 30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도 여러 개의 소물음이 달려 있는데 그 소물음을 다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지 아무리 1번 문제라고 해도 소물음 1이나 소물음 2까지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한 달 정도의 비율로 투입하시고 그러면 이 2개월 동안 뭐 할 것이냐? 바로 핵심 요약 강의와 워크북 강의를 3번 반복하시는 걸 목표로 해서 시험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3개월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시고 이 2차 시험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1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1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차를 선행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2차 기본 강의가 강의 분량도 많고 책도 두껍기 때문에 텍스트도 많기 때문에 공부 양이 좀 부담되겠죠. 그랬을 때 1차 공부 중에 2차 선행 학습자의 경우에는 본 핵심 요약 강의와 워크북 요 둘은 그냥 일란성 쌍둥이에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둘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은 2차 실무 선행이 충분히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합격해서 2차 유예생인데 그럼 이제 원래는 실무 기본 강의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실무 기본 강의가 처음부터 수강하자니 너무 강의도 많고 책도 두꺼워 너무 말도 많아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껴져 라고 한다면은
실무 기본 강의를 듣기 전에 조금 더 쉬운 강의를 먼저 듣고서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골격, 체계를 세운 다음에 살을 붙이고 싶다. 자, 핵심 요약 강의가 여러분들 실무 공부에 체계, 뼈대죠, 뼈대. 뼈대를 세워줄 겁니다. 뼈대를 세워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뼈대를 세우겠죠. 핵심 요약 강의만 공부해도 실무에 뼈대는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무 기본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살을 입힐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살을 입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로서 뼈대를 먼저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기본 강의로 살을 입히시면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무 공부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무 기본 강의는 수강을 해야 되나요? 네, 수강하셔야 돼요. 제가 핵심 요약 강의가 있다고 해서 실무 기본 강의 수강하지 마셔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 요약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 요약 강의, 핵요라고 할게요. 핵요 강의를 먼저 수강하세요. 그런데 핵요 강의가 실무 이론의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요, 핵요가 너무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주변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는 내용은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 보충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기본 강의로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체 범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를 해버리면은 정작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푸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닌 건 다 치워내자라는 얘기예요. 문제풀이에 필요한 지식이 아닌 일단 다 치워내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지식만 담은 다음에 일단 그것만 공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오케이 요건 이제 알았고 조금 더 내공을 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력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변적인 이야기까지 이게 왜 그런 것까지 공부를 확장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때 기본 강의로서 내용을 보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유하자면요. 제가 지금 아구찜을 창업할 겁니다. 그럼 먼저 일단 뭘 공부해야 될까요? 먼저 일단 아구찜 만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구찜을 만들지 모르는데 또는 아구찜이 맛이 없게 만드는데 아구찜 식당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구찜을 일단 배워서 아구찜을 냈죠. 식당을 오픈했죠. 그럼 영업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식당을 더 맛있는 맛집으로 만들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밑반찬도 맛있어야겠죠? 아구찜은 일단 할 줄 알고 팔만 하고 돈 받고 팔만 한데 더 맛있는 식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밑반찬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밑반찬도 배워야 되고 또는요. 자, 똑같은 메뉴만 팔면 지겹죠? 자, 그럼 이제 계절 메뉴도 할 줄 알아야겠죠? 계절 메뉴도 몇 가지 더 할 줄 알아야 되고 또는 뭐 디저트라든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는요 위생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구찜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아구찜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자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식당 오픈하고 식당 오픈하면서 더 맛있는 식당, 더 맛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차 채워 나가면 되는 건데 바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실무 기본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핵심 요약 강의 공부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로 뼈대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기본 강의로 살을 채우시면은 실무의 내공도 깊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 공부 방법은 문제풀이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풀이 중심적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본 강의 분량을 대폭 줄이고 기본 강의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지식만 담아 놓아서 핵심 요약 강의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핵심 요약 강의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인데 자, 이제 강의의 활용법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요약 강의 교재하고 워크북은 서로 일란성 쌍둥이처럼 약간 샴 쌍둥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둘은 무조건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절대 이것만 공부한다? 이거는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무는 문제를 풀면서 실무 이론을 설명드려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게 와닿아요. 그래서 절대로 문제풀이 없이 이론만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 교재하고 워크북 문제풀이를 항상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강의도 핵심 요약 강의를 진행하면서 워크북 문제풀이 강의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1장에 대해서 핵심 요약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요. 하다가 이 중간중간에 이 내용과 관련된 만약에 여기에 A라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중간중간에 이 A에 대한 워크북 문제풀이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B라는 내용이 나오면요.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워크북
B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핵심 요약 강의가 진행되는데 중간중간에 워크북 문제풀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이렇게 굴러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핵심 요약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워크북 문제풀이 꼭 하셔야 돼요. 자, 이 둘을 세트로 해서 최소 3회독은 해야지만 이 둘을 같이 합쳐서 3회독은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초심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초심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아직 합격권도 아니고 중수도 아니지만 그래도 초심자 또는 입문자는 벗어난 것이고 아 이런 게 실무구나 정도는 이제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요약 강의 수강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아니면 강의 들었지만 내가 아직 확실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로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 잘 찍어놨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찍어놓은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로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보충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제 이 둘을 묶어서 3회독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제 그 이후에는요. 연기 스터디 문제, 연기 스터디에서부터 1기, 2기, 3기 스터디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기출문제하고 1기 스터디의 선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연기를 푼 다음에는 반드시 기출을 풀어야 되는구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기출문제 중에서도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도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1기 스터디 문제보다도 쉽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요. 3기 스터디 문제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그 안에 담겨있는 문제가 어떤 건 어렵고 어떤 건 또 쉬워.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도가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딱히 스터디에 어떤 과정보다 쉽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기출문제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 3기 스터디보다도 어렵고요. 2번 이하 문제는 한 1기나 2기 정도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어쨌거나 푸시긴 푸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의 순서는 1기나 2기보다 먼저 푼다, 늦게 푼다에 대한 개념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다만 제가 여기에서 연기를 따로 앞으로 빼놓은 이유가 뭐냐? 연기가 제일 쉬워요. 이거는 확실해. 연기는 제일 쉬워. 확실하게 쉽습니다. 연기는 확실하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워크북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려운 정도로 확실하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북 이후엔 반드시 연기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기를 풀었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엔 이제 기출문제나 그 이후 스터디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과정을, 요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를 5회독 하시면 이제 합격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금방이네?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60회 분량입니다. 60회 분량이기 때문에 60회를 5회독한다? 요거 꽤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씹어 먹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3기 스터디 때 가서 타 학원 스터디 문제를 구해다가 연습 삼아 응용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무 기본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수강생분들이 부동산 학원론이나 국계법이나 회계 원리는 공부를 하고 왔다라고 전제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가 늘 이거 강조해요. 2차 공부 시작하실 때 다짜고짜 2차 실무 책 사시고 실무 기본 강의부터 수강 시작하시는데 그거 되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2차라고 하는 것이 1차랑 아무리 연관성이 낮다라고 해도 그래도 어디까지나 2차 과목은 1차를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실무 공부를 할 때에도 부동산 학원론에서 부동산 투자론, 감정평가론 이런 거 공부하고 오지 않았으면요. 2차 실무 공부할 때 굉장히 애먹고요. 다시 부동산 학원론으로 빠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자, 부동산 학원론은 내용 자체가 쉬워요. 1차 5과목 중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학원론입니다. 저건 솔직히 강의 듣지 않는 분도 많아요. 또는요, 공중사 때 공부했던 걸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선생님 그런데 요새는 학원론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던데요. 자, 학원론이 어려워진 거는요. 학원론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론 범위가 아닌 걸 물어봐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냥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개사법, 세법 또는 그 외에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법에서 그런 데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애초에 학원론의 범위가 아니고 대비할 수가 없어요.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2차 실무
2차 실무에서 문제를 묻기 때문에 학원론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대비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나와서 어려운 거지 학원론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학원론은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부동산 학원론은 내용이 쉽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를 다 보셔도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 전업수험생 기준하면 한 2주 정도면 기본 강의 다 수강할 수 있고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고 다음에 감감법 안에 국계법이 있는데 요 국계법 정도는 공부를 먼저 하고 오시는 게 2차 공부에 좋습니다. 특히 2차 실무에 좋아요. 이 국계법에서 특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용도 지구역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적어도 이 용도 지구역에 대한 이해는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권장하는 건 국계법은 감감법에서도 제일 중요한 법이니까 2차 공부 시작하실 때 국계법 정도는 한번 공부를 하고 오셔라. 요거 1주 정도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회계원리 역시 1주 정도인데 회계원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이 셋 중에서 국계법이 얘가 3순위예요. 얘가 3순위고 얘가 1순위고 그다음 얘가 2순위입니다. 자, 회계 원리가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 실무 공부하는데 회계가 왜 필요하죠? 실무 논점 안에 기업 가치 평가와 같은 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논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회계 적어도 이 회계 원리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불충분하죠. 사실은 더 딥하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최소한 회계 원리 정도 지식은 알아야지만 자산부채 자본이 뭔지는 알아야지만 감가상각이 뭔지는 알아야지만 감가 누계액이 뭔지는 알아야지만 그래야 뭔 말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회계 원리는 먼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기업가치 평가 같은 거 무형자산 평가 이러한 논점에 들어가면은 좀 회계학적으로 조금 더 지식에 보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입문할 때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한 공부는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정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전체 시간은 한 달 정도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2주, 한 달 정도 예상을 하는데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자, 이 정도 공부는 하시고 2차에 입문하셔야 2차 강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실 수가 있지. 이거 안 하고 넘어갔다가는 강의는 듣고 있지만 뭔 말인지 잘 이해는 못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한번 듣고 책 한번 읽을 때 그때마다 쫙쫙쫙쫙 지식이 들어와야지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 흡수하셔야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그런가 뭐 잘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에 다시 봐야지 이래 버리면 이거는 시간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공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2차 공부를 빨리 하고 싶어요. 2차가 중요한 건데 이런 거 하면은 시간이 한 달 동안 로스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로스입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1차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1차 안 보실 거예요? 2차 보시는 분들은 1차 안 보는 건가요? 1차가 있어야 2차가 있는 거죠. 요거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1차 공부할 시간이 한 달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공부할 한 달인데 요거를 미리 한 달 공부해서 2차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평사 시험 공부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2차 공부 하시기 전에 요거 제가 말씀드린 요거만큼은 정말 필수적으로 꼭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수강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도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실은 뭐 건축법 이런 것도 좀 알고 오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수업 시간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적어도 국계법만큼은 좀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원론과 회계원리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이 회계원리의 경우에는 유튜브에 제가 무료 강의로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PDF도 교재도 다 무료 PDF로 공개가 되어 있고 회계원리는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다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를 해 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무 핵심 요약 강의에 대한 OT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무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입문자들에게 조언을 드리면요. 실무가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저도 수험생일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실무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도요. 가장 두려운 과목이 실무였어요. 저도 그랬고 당연히 저도 이해합니다. 자, 실무가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지는 마세요. 자, 요건 다른 얘기예요. 실무가 쉽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것과 실무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공포감을 가지면요. 절대로 그 상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상대를 이기지 못해요. 자, 실무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 공포감을 가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무 공부에 오버하게 됩니다.
오버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나 많은 양을 투입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된 시간을 실무만이 아니라 1차 과목 또는 2차 내에서도 이론이나 법교 같은 과목에도 인풋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포감이 실무에 지나치게 과투입을 하는 결과 또는 실무를 지나치게 오래 붙잡고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공포감은요, 머릿속을 긴장시킵니다. 분명히 어려울 거야. 분명히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리에 일단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어떤 내용을 공부해도 아, 어려울 거야. 역시 어려워. 역시 어려워. 역시 실무라서 어려워. 이런 생각이 있어버리면 사실은 쉬운 지식인데도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야. 역시 어렵네. 이런 생각이 있어버리면 뇌가 얼어버려요.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자신감 있어야지만 어떠한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떠한 과목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감을 갖고 있으면 이미 어렵다라는 선입견, 편견을 이미 갖고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오버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도 오버의 의미가 되지만 넓은 범위를 넓히는 것도 이것도 오버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정도 범위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 학원 저 학원 자료까지 구해서 범위를 넓히고 이런 식으로 이 학원 저 학원 자료 막 다 구해서 보고 이러는 게 오히려 공부에 안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학원을 선택하셨으면 그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그 학원에 커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학원의 커리와 그 학원의 교재를 3회에서 5회도 이상 반복하는 걸로 그거를 일단 메인 잡으시고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과업이고 그런 다음에 그게 된 다음에 응용 문제를 위해서 또는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한번 접해보기 위해서 3기 정도의 타 학원 스터디 문제를 구해다가 푸시는 것이 적절한 밸런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포감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범위를 넓혀서 공부한 것도 역시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무가 물론 쉽지 않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열정을 갖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요약 강의 OT 마치고 이제 2교시부터 본격적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